엔진 점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기분 좋은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발사된 누리호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3분 짧은 18분 25초 동안 비행했습니다. 엔진 성능이 향상되면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맹음과 함께 누리호가 솟구칩니다. 엔진이 내뿜는 강력한 불꽃 때문에 마치 해가 뜬 것처럼 발사장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혜성처럼 우주로 뻗어나가는 누리호. 주변 공기 압력이 최대치로 높아지는 첫 고비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발사 2분 2초, 64.7km 지점에 도달하자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져 나갑니다. 2단 로켓에 불이 붙고 고도 200km를 돌파한 누리호는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정상 분리했습니다. 2단 로켓이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 12분 21초, 3단 로켓의 힘으로 목표 고도인 600km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 임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큐브 위성 12기를 차례로 궤도에 올립니다. 민간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한 뒤 처음으로 탄생한 발사체, 그리고 첫 야간 발사. 탑재 위성도 3차 때 8기에서 이번에는 13기로 늘었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엔진 연소 성능이 높아지면서 총 비행 시간은 예상보다 3분 정도 줄어든 18분 25초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누리호는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깜깜한 밤이었고요. 추운 날씨에도 전남 고흥은 누리호 발사 순간을 직접 보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위성을 개발한 연구진들도 날아오르는 발사체를 보면서 벅찬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새벽 1시 13분, 환한 불꽃이 까만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섬광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의 모습에 시민들은 있는 힘껏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누리호의 우주를 향한 네 번째 도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중에서 불이 갑자기 꺼졌다가 탁 다시 켜지면서 가는 게 분리되는 게 보여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발사 연기로 마음 졸인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누리호가 예정된 날짜에 날아오르자 가족과 함께 멋진 순간을 함께한 시민들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30분 전에 취소돼가지고 아들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발사 장면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향한 기도는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누리호는 각종 임무를 수행할 위성들을 싣고 우주로 향했는데요. 위성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숨을 죽인 채 발사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가슴에 품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며 연구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우주로 제가 설계한 거 하나 보내보고 싶다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이렇게 일찍 이루게 될 줄 몰랐고, 방금 전에 이제 사출됐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아직 별로 믿기지가 않고. 개발진들 모두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위성 개발팀 모두의 이제 꿈과 낭만이 실려 있는 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 바람과 함께한 누리호의 첫 야간 발사가 성공하면서 시민들은 앞으로도 누리호가 우주 개발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누리호 대한민국 화이팅! YTN 윤태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동조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3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에 가담했던 겁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 폐기하고 탄핵 심판에서 위증하는 등 한 전 총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총리에게 반대 취지의 발언 외에 구체적으로 계엄을 저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파쇄를 두고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건 위법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사무치는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했는데 다만 계엄에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특검은 이번 구형이 앞으로 있을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달 뒤 나올 재판부의 결정도 향후 내란 사건 판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도 점하고 있어 체포 동의안은 가결이 유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과 법정 부독으로 논란이 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을 겨냥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정 질서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각 사안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청 내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거부되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지 불과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헌정질서의 토대를 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보셔서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감치 재판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은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인데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안 역시 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7시간여 만에 공개됐습니다. 그만큼 두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첫 지시이다 혹은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지시사항이 전달이 되었고 브리핑 지시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검사들과 변호인들을 상대로 한 법무부 감찰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직후 곧바로 국내 현안을 언급하고 나선 건데 환율과 물가 안정화 등 나머지 주요 국내 과제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아는 대통령의 민낯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민간인 재판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인데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퇴정한 이유는 재판부가 정당한 입증 기회 자체를 사실상 박탈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삼권 분립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관에게는 집요하게 사퇴 압박을 가하면서 이번에는 사법부 존중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며 불성사나운 이중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는 고무줄 혼인신고가 늘어나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안 했거나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도 혼인신고는 미리 하는 건데요. 배경은 바로 주거난입니다.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서 주거 정책이나 대출 조건이 극명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즉 보금자리 전략이 된 겁니다. 지연 혼인신고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비율은 지난해 19%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5쌍 중에 1쌍은 혼인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2년 넘게 미룬 비율도 작년에 8.8%까지 올라갔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반대로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적어도 기혼이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가 큰 걱정 없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기사는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 실증도시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경향신문이 정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3 조건부 자동화 수준입니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특정 구간에선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인데요. 미국과 중국은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수준에 와 있는데 우리도 2027년엔 레벨 4 수준을 상용화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특정 시군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100대 이상을 투입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주행 데이터 확보 사용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되고요. 또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내년쯤 추진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선전 같은 자율주행 실증 도시가 우리나라 어디에 생길지도 궁금한데요. 정부 목표대로 2027년 자율주행 레벨 4에 연착륙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AR로 찍어낸 전자책들이 서울대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돼 있다고 합니다. 딸깍 클릭으로 만들어진 전자책이 최소 9,000권인데 오류가 범벅입니다. 넓다의 발음이 넓으다라면서 기초 문법부터 대놓고 틀리기도 하고요. 설국이 눈국으로 오역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칸트가 쓴 책인데 원전을 고대 그리스 역사가가 썼다고 표기한 사례까지 민망한 오류들이 넘쳐납니다. 학계나 출판계에서 AI 활용은 이미 일상화됐죠. 하지만 별다른 감수를 거치지 않은 전자책이 무더기로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대 측은 해당 서적들이 대형 서점의 구독 플랫폼을 통해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윤리와 규범이 없으면 출판계와 학계엔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를 선별하고 검증하는 큐레이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대학과 공공도서관들이 책 선정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11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에서 대표 원장이 돌연 폐업 통보를 하고 잠적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들은 해당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앞니가 모두 빠져있고 잇몸에는 철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환자. 아픈 치아를 치료받기 위해 수백만 원을 결제했는데 치과가 돌연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치과 의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는 병원 진료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들이 환불받기 위해 치과를 찾았지만 해당 치과 원장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결제를 한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폐업을 하겠다라고 어저께 연락을 받고 지금 급하게 와서 수백만 원을 선결제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사람 일을 이렇게 뽑아놨으면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잠수만 타버리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힌 환자만 50여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100명도 넘을 거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500 정도는 최소 하셨을 거예요. 다 포함하면은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원장 측은 신체 사고로 진료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치료비 등을 돌려받는 절차를 안내받으라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원장 측 법률 대리인은 환자들에게 사건을 수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 인원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19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악관 근처에서 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머무르고 있었고 경찰은 총격범을 체포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일단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워싱턴입니다. 네, 사건 경위 네, 말씀해 사건은 주시죠.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늘 오후, 그러니까 오늘 2시 20분쯤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약 한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YTN 워싱턴 지국이 있는 이곳 프레스 빌딩과도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앞서서 이 총격 사건으로 주 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입었고 중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CNN은 조금 전 총격을 당한 웨스트 버지니아 소속 주 방위군 대원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숨진 2명의 주 방위군 대원은 피격전 용의자와 총격을 주고받았고요. 이후 용의자도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당시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Scary. It's scary. I saw the cop cars. I came down and I heard 2 National Guardsmen have been shot, and I heard someone else got shot, and it was a random attack. 네, 워싱턴 DC 경찰은 X에 올린 글에서 현장은 확보가 됐고 용의자 1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악관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네, 트럼프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사건 직후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 백악관은 비극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어제 플로리다로 이동해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주 방위군을 총으로 쏜 짐승들은 모두 중태에 빠졌고 현재 각각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총격범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방위군과 군인, 법 집행기관은 진정 위대한 사람들이라며 자신은 이들과 함께 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JD 벤스 부통령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a somber reminder that soldiers, whether they're active duty, reserve, or National Guard, our soldiers are the sword and the shield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척결하겠다며 지난 8월부터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해서 현재 2,000명이 넘는 주 방위군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CNN은 주 방위군 병력이 최소 오는 2월까지 워싱턴에 계속 배치될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워싱턴 DC 정부가 최근 주 방위군 투입은 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0일 연방지방법원이 주 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이행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이 됐고 워싱턴 DC 경찰과 사법당국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의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제뉴스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다음 주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듣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 측에 트럼프 대통령 칭찬을 조언한 통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또 러시아 편들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측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평화 계획을 논의한 건 아니라며 아직 누구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진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다음 주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입장을 담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했고 우크라이나도 수정된 평화안에 동의했지만 러시아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우세한 만큼 핵심 조건을 양보해야 한다면 전쟁을 지속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트코프 특사가 지난달 14일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에게 협상 방향을 조언한 통화 내용을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중재 노력을 칭찬하고 영토 양보를 받아내라는 취지로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는 돈바스 영토 포기, 병력 60만 명 제한 등 우크라이나에 수용하라고 압박한 평화안 초안의 기원이 어디인지 알려준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게 일반적인 협상 방식이라며 러시아를 편들었다는 의심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는 통화 내용이 유출된 건 양국 관계와 우크라이나 평화 노력을 훼손하려는 지도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이죠.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역대 최다의 인파가 쇼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 역시 연말 쇼핑 시즌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12월 1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닷새 동안 미국에선 1억 8,690만 명의 인파가 쇼핑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1억 8,340만 명보다 많은 수치로 역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미소매협회는 예측했습니다. I will buy turkey, yam, rice, beans, everything that Hispanic. We are Hispanic and we use everything is here. The deals for Thanksgiving and holidays are tremendous, just tremendous, really. 올해 미국 유통매장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1년 전보다 8.3% 증가한 117억 달러, 우리 돈 172조 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입니다. 사이버 먼데이엔 이보다 많은 142억 달러, 209조 원의 온라인 매출이 기대되는데 1년 전보다 6.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달러, 1,470조 원의 지출이 이루어질 전망. 이 기간은 소매업계 입장에선 1년 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월마트와 아마존, 타깃, 메이시스 등 미국 소매업체들은 일찌감치 공격적인 판촉 행사에 나섰습니다. We are offering up to 60% off across a lot of really popular categories like electronics, toys. 다만 올해 연말 쇼핑 시즌 미국 소매업체들의 매출 증가율은 둔화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타격을 입은 소매업체들이 할인 판매를 줄여 소비자들의 지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물과 장식품, 카드, 식품, 사탕과 같은 명절 상품에 대한 올해 미국인 1인당 평균 지출은 890달러로 지난해보다 12달러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2만 9천 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은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계획 물량보다 약 2,000호 증가한 수준이며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하는 것에 준하는 규모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죠.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인데요. 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모두 2만 9천여 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분양보단 많은데 서울 물량이 적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정부가 내년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이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역들이 담겨 있는데 서울이 천여 채밖에 되질 않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서울 중심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이걸로 시장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개발을 하기로 한 공공 공급을 하기로 한 지역들이 이전 신도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도시가 별로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평택 고동도 2기 신도시고. 그다음 고양 창릉이라든지 뭐 남양주 왕숙은 3기 신도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떻게 보면 신도시에 조금 더 추가하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이 아무래도 지금 집값을 상승시키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덕 강일에 한 1,300채가 분양되는 거 가지고 서울의 집값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좀 우려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규모는 굉장히 큰데 2만 9천 채 정도 하면은 이제 판교보다 분양이 많다고 할 정도로 크고 이제 5년 동안 분양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서울의 규모가 작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에 이제 새로운 도시에서 어떤 개발이 돼야 사람들 인식 같은 것들이 집에 공급이 늘어나겠구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전에 어떤 터가 닦여진 기존의 신도시들의 어떤 공급 같은 것들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물론 이 공공주택 공급이란 게 뭐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미래 전망이라든지 주택의 전망, 공급 전망 같은 데 있어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재 부동산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강남 3구에서 11월 21일까지 계약된 실거래가 중에 평당 2억 원 거래가 123건입니다. 강남에서 평당 2억, 뉴노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걸 시사하나요? 사실 이제 강남의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정권이 들어오면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금융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시작했죠. 금융에 대한 규제를 많이 시작했다는 것은 뭐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은 대출을 죄송합니다. 집값이 굉장히 비싸게 올라간 뭐 25억 이상이면은 어떤 대출을 안 해주겠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어떤 거냐면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이 집을 산다는 이야기고,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들이 중요한 지역들에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조금 더 오르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이 있는 지역에 좀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의 거래량은 사실은 이제 금융 대책이라든지 거래 허가 거래 같은 것들 규제 같은 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준 대신에 이제 현금 거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현금 거래가 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특수한 아파트들, 굉장히 가치가 높거나 지불 의사가 큰 아파트들의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 다 지적되면서 거래가 그러니까 상당히 중단이 된 상태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팔려는 사람들이나 사려는 사람들이나 어느 조건 이상의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조건 이상이란 게 사실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격을 높게 줄 때만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금을 가진 분들이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들을 사는 것이 아니냐, 고가 혹은 주택들을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불안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공급 대책, 공급이 중요할 텐데 연내 대책을 예고했으니까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강남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을 살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네요. 8만 명이나 늘었고 세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종합부동산 세제 자체가 바뀐 것은 크게 없고요. 예. 세제가 바뀐 게 크게 없다는 얘기는 이제 집값이 올랐다든지 혹은 신규 주택, 고가의 신규 주택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면서 어떤 이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규모를 늘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조 원 가량 1,000억 원 가량 작년에 비해서도 주택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더 거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은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들, 또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들이 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반포 자이라든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관해서 이제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근본은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고 특히나 새로 어떻게 보면은 신규 분양된 아파트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종부세에 반영될 것이 아니냐, 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은 가능합니다. 결국은 세제는 바뀐 게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집값이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 집값이 비싼 곳들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워낙 빠르게 올랐으니까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5일까지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납부 유예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했던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이제 그 대산 산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서산에 있는 산단에서 롯데와 롯데케미칼이 있고 HD 현대케미칼이 있는데 HD 현대케미칼은 사실은 HD 현대오일하고 롯데케미칼의 합작법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프타 생산 시설이 많은데 이게 나프타 생산 시설에 대해서 NCC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나프타 분해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프타 분해 시설 같은 것들이 너무 과잉이 되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에서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 쪼개가지고 이것을 HD 현대케미칼에 합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HD 현대케미칼은 이미 HD 현대오일뱅크하고 롯데케미칼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합병 법인에 있어서도 새로운 회사가 결국 HD 현대케미칼에서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지분만 약간 바뀌게 되는 형식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합병 전에 HD 현대케미칼에 롯데케미칼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분 변동이 생기면서 합쳐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특징은 어떤 거냐면 지금 과잉 생산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나프타 관련해서 에틸렌 같은 것들이 이제 나프타 관련한 범용 어떠한 그 석유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과잉 생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잉 생산을 줄이려 그러면 생산 과정 혹은 생산 공장 같은 것들을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만 물건이 좀 많이 필요할 땐 좀 많이 생산하지만 줄일 땐 적정하게 또 줄일 수 있고 특히나 노후시설 같은 부분들은 적절히 정리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제조업에서의 어떠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공장의 효율화라는 이야기고 합쳐가지고 생산성이 낮은 부분들은 좀 떼내고 이제 과잉 공급이 된 부분들은 없애면서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롯데케미칼이 공장을 분할해서 합친다. 나프타 관련 생산 공장을 분할해서 합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심을 통해서 좀 생산성이 노후화된 부분,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생산을 덜하게 하고 이제 이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밥줄 가운데 하나였던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는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재편 계획을 내라. 일단은 계획을 내야지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업계 쪽에서는 볼멘 소리도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단지가 울산, 여수,
뭐 대산, 그러니까 서산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군데가 가장 큰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 여수가 뭐 서산보다 대산보다는 조금 큰 산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도 LG화학하고 GS칼텍스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계속 압력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많다 보면은 과잉 생산이 되면 단가가 떨어지게 되고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전체 산업 자체에 우려가 되니까 이제 합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좀 부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준다든지 혹은 부채 연장, 그러니까 채권단을 만기 연장을 하도록 유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부채만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이냐, 좀 필요하다면 예. 보조금 같은 것들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아무래도 생산 시설을 합치게 되면 구조조정, 그러니까 인력이 좀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시설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설을 줄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자라면 뭐 어떤 그 생산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구조조정에 대한 혜택 관련해서 또 보조금 같은 것들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앞으로 흐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다음은 요즘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경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환율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구윤철 부총리께서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봤는데 이 내용 보고 나서 왜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오히려 환율의 낙폭이 더 줄어드는 좀 시장에서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가치가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호하게 대응을 하면서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겠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또 두 번째 관련의 주제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들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해외 투자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달러시가 외환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화 자산이 수익이 좋아서 뭐 사실 이 국민연금 납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을 끌어다가 환율 방어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달러를 공급하게 하는 이런 역할, 달러 공급하게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외화 자산을 덜 사는 이런 역할을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민연금 내는 입장에서는 손해가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퍼져 있고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좀 부식하는 입장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외환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국민연금이 이러한 데 있어서 기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에 대해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예. 방향 유도하겠다. 전략을 점차적으로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내시는 분들의 손해가 안 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안정, 국민연금의 수익성, 국민연금의 안정성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어떤 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입장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둘러서 안정화 메시지를 내기는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여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동결 우세합니다. 지금. 뭐 거의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근 이창용 총재 발언이 약간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를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하게 해석이 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다? 예, 이제 경제 성장률이 2%면 우리나라 중립금리인데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면은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나 외환 시장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뭐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금리 더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경제 성장률이 이제 사실 중립 성장률보다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금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이번에 낮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동결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부동산, 통화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택 과목 개설에 만족하는 학생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8.3%가 원하는 선택 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선택 과목이 충분하다고 답한 교사는 79.1%로 학생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고교학점제 폐지 논란의 핵심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관련해서는 교사의 79%가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최종적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지역별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평가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별 만족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문조사로 조사 대상은 전국 일반 고등학교의 10%인 160개교, 응답자는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과 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건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 이순재 배우의 연결식이 조금 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가족을 비롯해 고인을 아꼈던 대중문화예술계의 후배 등 120여 명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네, 문화산업부입니다. 네, 이순재 배우의 연결식 표정 살펴볼까요? 네, 이순재 배우 연결식이 아침 5시 반부터 1시간가량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고인을 따랐던 최수종, 유동건 배우 등 대중문학의 종사자 120여 명이 고인의 연결식에 함께했습니다. 연결식 사회와 양력 보고는 정보석 배우가 맡았습니다. 정보석 배우는 고인의 대표작인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고인의 사위 역할로 함께 출연했습니다. 추모사는 고인이 평소 아꼈던 후배인 하지원, 김영철 배우가 맡았습니다. 하지원 배우는 추모사에서 고인은 신인 시절 함께 드라마에 출연한 이후 연기자로 흔들릴 때마다 따뜻한 말로 자신을 붙잡아준 인생의 스승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연기에 대한 솔직함과 겸손함은 평생의 가르침이 되고 있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TBS 동양방송 후배이자 KBS 사극 공주의 남자에 함께 출연했던 김영철 배우도 고인은 어떤 경우라도 한결같은 품위와 예의를 지킨 좋은 배우였다며 고인이 떠난 자리가 너무 크다고 애도했습니다. 추모사 뒤에는 고인의 생전 작품 등을 담은 7분가량의 추모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오늘 장례는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검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추모 공간에 마련된 KBS에서 별도의 노제도 지내지 않고 후배 연기자의 배웅 속에 곧바로 운구행렬은 장지인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고 이순재 배우는 지난 1956년 연극 지평선을 너머로 데뷔해 반세기 넘게 140여 편의 드라마와 연극,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 물론 여든을 훌쩍 넘겨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열정으로 많은 시청자와 관객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업적을 기려 대중문화예술인 최고의 영예인 금감문화원장을 추서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영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서울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네, 조금 전 서울도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의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 예보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안가에서는 강풍에, 산간에서는 대설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따라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5.4도, 대전 2.8도, 광주 5.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10도, 광주 12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더 나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